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리스 정치 관련해가지고, 정치 철학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이제 쭉 살펴봤었는데, 지금 윤 기자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보다는 정치학이 더 핵심 컨텍스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의 정신세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정신세계에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이라는 이 텍스트는 보면은 현대 정치학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비교 정치론이에요. 일종의 비교 정치론. 여러 가지 비교 정치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아주 분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대에선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현대에선 전혀 통용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통용되는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정치와 관련해서 이 정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정치가 무엇인지 이게 딱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더 메인 텍스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지난주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그러면은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건데 그럼 그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해본 거죠. 그럼 그 행복은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떻게 발현됐느냐? 기능이 다 발현이 잘 됐으면 그 사람은 인간 본연의 기능이 잘 발현되고 기능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덕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 미덕, 즉 사람이 본연의 기능이 어떤 이성적인 기능이 잘 발현돼가지고 그 속에서 거기서 어떤 발현되는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이성적인 결론들 이런 것으로도 사람이 미덕이 잘 발현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것 이외에 지적 미덕 이외에 다른 미덕들 성격이죠. 성격이라는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이 잘 발현돼서 사람이 용감하고 절제를 잘하고 또 실질적으로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롭고 우애롭고 이제 그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약간 선비상 그 다음에 서양으로 따지면 젠틀맨십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된 사람이 미덕이 잘 발현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일반 유튜브 콘텐츠나 다른 데서 이제 대중 강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워낙 그리스 사람이다 보니까 이성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막 가르쳐요. 이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성보다는 이 윤리적인 품성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 선비요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품성이 잘 발현된 상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성적인 미덕이 잘 발현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품성이라는 거. 인간의 품성, 도덕적인 품성이 잘 발현된 상태가 인간이 가장 현실적으로 미덕이 잘 발현된 상태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치학으로 넘어와서 왜 정치학인가 라는 겁니다. 왜 정치학인가? 인간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발현되어야 될 윤리적 미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정의로움이 어떻게 보면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품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애, friendship, 우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두 가지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학은 왜 정치학을 가르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것은 군락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도시 수준의 국가, 여기서는 그냥 국가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도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옛날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수준의 그런 국가를 이루는 것이 인간이 타고난 숙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그런 도시 수준의 국가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정치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그 윤리학에서 말했던 그렇게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품성이 잘 발현되고 있는 사람들로 잘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군락을 이뤄서 우정과 우애를 나누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런 좋은 상태라 하면 그 도시 수준의 국가가 만들어져서 그 도시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그 상태도 사실 그런 인간들의 개개의 구성원들의 행복한 상태 그거를 바라고 있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국가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다시 간단히 말하면 정치학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 도시국가의 구성원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공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잘 살아간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윤리적인 품성이 잘 마련된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품성, 즉 정의와 우정이 잘 발현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첫 번째 법을 잘 지키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평, 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 세 번째 공정, 즉 어떤 민사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형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해악을 입거나 선해를 봤을 때 그것이 잘 갚아진 상태, 그래서 평형을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정의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잘 규율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딱딱딱 말을 해서 또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잘 질서로 발현되어 있는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인간 정치의 도시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미덕이 잘 발현된 상태, 정의로움과 우애가 잘 발현된 상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덕이고 국가의 어떤 행복한 상황인 거예요. 그 정치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이상적인 목적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정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학의 핵심입니다. 정치학의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 정치의 일종의 비교 정치론 같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미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윤리학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정치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왜 정치학이냐라고 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덕들이 잘 발현된 상태가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 본연의 기능상 놓고 봤을 때는 인간이 국가를 궁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전제가 있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소이온 폴리티콘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번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 또는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라고도 번역을 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번역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가만 놔두면 정치적인 집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늑대나 아니면 어떻게
벌이나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간들도 군락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집단을 만드는, 정치적인 군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군락이다 하면 어떤 위계 질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동물도 다 있는데, 그럼 인간이 만드는 정치적인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도 다시 윤리학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좋은 군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군락이 무엇이고 좋은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이 표현은 윤리적이라는 표현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즉 인간 본연의 좋음, 인간 본연의 행복한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덜 정치적이다, 내지는 덜 윤리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는 분명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능이고, 또 인간이 자연스럽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가 본연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이 이루는 군락과 정치적인 동물인 인간이 이루는 군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당시 컨텍스트로. 그 그리스어로는 폴리스고,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된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중에는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잘 발현된 상태, 그것을 정치적 공동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윤리적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행복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국가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한 시족들과 마을들의 공동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란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따라서 국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모여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동물처럼 군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활동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활동이라는 건 액션을 말하는 건데 미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미덕적인 미덕, 인간으로서 인간의 행복이 딱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란 무엇이냐?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국가를 하나의 큰 유기체처럼 보고 그 국가의 큰 유기체가 행복하기,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 질서가 돼서 그것을 행복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서 조금 달라요. 어떤 상태로 어떻게 다르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에게 최선인 삶이 국가와 인류에게도 최선인 삶이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자연 발생적인 건 알겠고 국가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실제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즉 인간이 만드는 국가와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또 행복한 걸 이루고 있긴 하냐,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만족돼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윤리학에서 이제 쭉 썼던 사진들인데, 즉 어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미덕이 잘 발현된 상태를 이제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인데 계속 명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주 깊은 이성적인 통찰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첫 번째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천비적인 품성, 젠틀맨십, 그것들을 잘 발현된 상태가 또 두 번째로 행복한,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일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비, 의병,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복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복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쾌락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그 미덕, 프로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에서 우러나는 시쳇말로 센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고 어떤 현명함에 대한 현명함으로 방향 지어져 있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센스. 그런 도덕적인 센스는 개인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발현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발현돼 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모여 있는 상태가 올바른 국가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변호인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렇게 국가요? 송강호가 이제 얘기를 하죠. 국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란 국민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국가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윤리적으로 행복한 또는 이성적으로 행복한 단계로 모두 다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목적이고 국가의 행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이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국가란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훌륭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다라는 거고 그 목적은 안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라는 거고 이 자족이라는 표현이 셀프 풀필먼트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로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목적이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잘 살 수 있기 위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자족적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여기서 잘 살고 이민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그것 살고 있는 것 자체로가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애의 산물이다. 즉 우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그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미덕. 즉 남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미덕이라는 것 첫 번째 정이고 두 번째는 우애입니다. 필리아, 프렌드십. 이것들이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미덕인데 이것이 잘 발현된 상태. 그 중에서도 또 윤리학에서 딱 얘기하거든요. 이 우애, 우정이 잘 발현된 상황이라면 사실은 정의란 따로 필요 없다. 어떤 그런 외부적인 질서, 규율짓는 질서는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는 미덕이 이 우애예요.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애, 우정.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연대 이런 겁니다. 서로 근데 그 진정한 우애는 뭐냐면 이런 윤리적인 미덕이 잘 발현된 사람들이 잘 뭉쳐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이런 말 있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별다른 미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인데 그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애가 발현된 삶이다. 서로 미덕으로 충만한 신사들이 모여서 선비들이 모여서 그들이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는 우정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자가 동이족을 가르치면서 저기들은 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하는데 내 저기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그런 삶이 이 한반도에 만들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국가 이상이다라고 본 거고요. 그러면 정치나 정치학은 뭘까? 정치학은 뭘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는 게 정치학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은 같다. 이게 상당히 컨템포러리한 말이죠.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훌륭한 입법자가 할 일은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훌륭한 삶과 그들에게 가능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즉 개개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과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음을 추구를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목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무로 어떻게
구성차를 잘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손에 잘 익어가지고 발현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목수의 기능이에요, 그게. 또는 이것은 컵인데 이 컵의 기능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물을 잘 담아야 되는 거고, 이 컵이 물이 잘 담겨져 있는 이 상태가 행복인데, 그 기능이 잘 발현된 상태고, 이 컵의 미덕이 잘 발현된 상태고, 이 컵의 미덕이 잘 발현된 상태가 이 컵의 행복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컵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이 컵의 기능이 잘 발현될 수 있게끔, 따라서 이 컵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의 기능인데, 이런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의 미덕을 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미덕은 아까 뭐였죠? 공동체의 미덕은 뭐였죠? 즉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혼자 살면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발현될 수 있는 미덕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미덕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애, 우정.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발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학자인 거예요. 또 이런 것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학자로서 그것을 몸에 익히고 쓰죠. 그것이 누구다? 정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있습니다. 레오 스트라우스라고. 그 사람의 이제 정치 사상사 번역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가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스테이트맨이라고 번역해요. 폴리티션이 아니라 스테이트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스테이트맨이라는 것은 즉 이런 우정과 정의가 잘 발현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국가를 구성해내기 위한 것을 고민하고 그것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런 정치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테이트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땐 정치가라고 번역해요. 반면 폴리티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투쟁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정치인을 말하는 거죠. 번역을 하게 되면 정치인 또는 정치가, 반면 스테이트먼 같은 경우는 정치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정치와 정치학과 정치가의 목적이라는 거.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럼 과연 이건 is the economy stupid? 요건 뭐냐면 문제는 경제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클린턴이 자기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연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본연의 정치의 어떤 그리스 정치적인 그런 그 프레임에서 봤을 때 문제가 과연 정치냐 아니면 경제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의 본질과 정치의 목적은 결국 정의와 미덕이겠죠. 정의와 우애겠죠. 지금 말로 따지면 정의와 연대, 정의와 시민의 연대,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는 경제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경제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is the economy,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런 정의와 우애에 대한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이런 거를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 경제로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되죠. 경제와 모든 것이 집중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한 걸음 딱 물러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미덕, 진정한 정치의 미덕, 문제는 정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는 경제야 라는 것도 결국은 문제는 정치야 라는 질문이 안 나오게끔 된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건 정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니까 이걸 신경 써야 돼, 이런 맥락이 나와야지 무조건 경제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인즉 정의와 시민들 간의 우정과 연대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제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경제에만 지금 집중해가지고 모든 담론이 거기에 집중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에 타락이 오는 거죠. 이 설명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고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건 서양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연 문제는 경제일까? 라는 걸 던져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비교 정치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진짜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 진짜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정치의 목적이 그런 거라면 그러면 한번 하나씩 들여다보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구성원들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럼 정치학이고 정치인데 그러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시민이라고 했어요. 시민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번역을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국가라는 건 도시를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도시국가. 그럼 시민의 적성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국가로 번역하게 되면 이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 돼야 되는 거죠. 도시가 되면 도시의 구성원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시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래서 도시국가를 이야기할 때는 정치 구성원은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감성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그럼 구성원이 뭐지?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건 시민이라고 치고 그럼 시민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공직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공직 그러면 뭐 감투를 하나 차야 되나? 감투를 하나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견권이나 재판권과 같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국가 공동체를 고민하는 그런 제도에 스스로를 편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라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국가의 구성원이다. 즉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만히 멍하게 수동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그 국가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의 구성원이란 멍하니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의 행복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기준이에요. 즉 시민의 실질적 의미는 공적인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시민이라는 건 뭘 말하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모두에게는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공동체의 공통된 과제가 있고 여기서 공동체란 다름 아닌 정체다. 즉 레짐이다.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제도적인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민의 미덕은 반드시 정체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민을 특징 지우는 것은 시민의 그 도시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도시의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도시는 도시마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사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 서로 다르게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정부들이 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상향이 다를 거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그 각각의 다른 정치의 모습들을, 정치 공동체의 모습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레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번역한 건데 다르게 번역하면 constitution, 즉 헌법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레짐이라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모든 정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비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대를 이루어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 땡큐 정말 좋은데 좌우간 그런 건 이상형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상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레짐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미덕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시스템하고 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상적으로는 뭐죠? 우애와 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미덕이고 그 국가의 구성원의 미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미덕이겠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정의와 우애를 실현할 수 있는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의 미덕이라는 것은 그런 시스템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민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내가 치자가 됐든 아니면 피치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요. 반드시 시민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다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다르게 레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레짐이라는 건 어떤 제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적 문화, 정치적 문화, 이것들을 통체적으로 다 말해서 정치 체제, 레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이 시민들의 미덕이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다 스테이트먼이고 다음에 그 젠틀맨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단 시민으로서는 이런 것만 잘해도 시민으로서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이라는 것은 그 정치에 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시민의 가장 큰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민은 잘 참여하는 것. 어떻게 참여를 한다? 치자로서 또는 피치자로서, 리더로서, 팔로워로서 여기에 잘 참여하고 이 두 가지에 모두 능한 것이 사실 시민으로서 탁월함인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미덕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자예요. 사실상 사회과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들이 되게 정치합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되게 아주 그 세세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논의들이 구체적이고 논증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논증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으로서의 미덕, 사람 본연으로서의 미덕이 이제 잘 발현된 상태, 선비, 저는 선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두 번째 시민으로서의 미덕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치와 정치 체제가 잘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 구성원들의 미덕이 잘 발현되는데 그 구성원들은 우리는 시민이라 하고 그 시민의 미덕이라는 것은 그 정치 체제가 잘 발현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치자로 피치자로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의 미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덕이 또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맥락에서 사람은 다스릴 줄도 알고 다스림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통치할 줄도 알고 통치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민은 사실 개인적으로 선비일 필요도 없고 젠틀맨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이 꼭 시민일 필요는 없고 시민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명제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나옵니다. 잘 복종할 줄 알고 잘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법을 지켜야 되는 원인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잘 다스릴 줄도 알고 잘 복종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 명제가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시민의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촛불 집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권 퇴진 요구나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제 경남 양산에서 열린 노사모 정기총회에서 최근 촛불 집회와 관련해 정권 퇴진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쇄국 협상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일로 정권 퇴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의 행정질서의 원칙에서 맞지 않습니다. 시위대 청와대 진출 시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로 행진하는 건 별 소득이 없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처럼 떨어진 상황에서는 국회 독주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위험한 존재는 18대 국회입니다. 자, 멋지죠?
헌정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레짐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시민이라는 것은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림 받는 사람인데 그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림 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레짐이라는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다르게 하면 constitution이라고 했잖아요. 즉 그런 헌정 질서, 헌법 질서에 맞춰서 내가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잘 다스려짐을 받는 사람, 요게 진정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가장 시민의 미덕이다. 시민의 기능이 가장 잘 발현된 아름다운 행복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다들 분개해 있었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상태였는데 그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무슨 생각을 하죠? 입을 찾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의 말을 입을 찾습니다. 다들 누군가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커멘트를 해줬으면.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오피니언 리더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집중을 했고 그래서 드디어 말을 했다라고 뉴스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뭐죠? 헌정 질서에 맞지 않는다. 정권 퇴진하라. 그런 식으로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려와다라는 분개 같은 경우는 시민의 미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광우병 축구입니다. 2008년. 아, 그렇죠. 최근에 그 2008년 광우. 이명박 정부 초기 네. 살아계셨을 때니까. 살아계셨을 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I had a chance to talk to President-elect Trump last night, about 3:30 in the morning, I think it was, to congratulate him on winning the election. And I had a chance to invite him to come to the White House tomorrow to talk about making sure that there is a successful transition between our presidencies. Now, it is no secret that the President-elect and I have some prett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remember, 8 years ago, President Bush and I had some prett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President Bush's team could not have been more professional or more gracious in making sure we had a smooth transition so that we could hit the ground running. Well, I have instructed my team to follow the example that President Bush's team set 8 years ago and work as hard as we can to make sure that this is a successful transition for the President-elect. 여기서 이제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Transition of power 여기 있다. is one of the hallmarks of our democracy. And over the next few months, we are going to show that to the world. I also had a chance last night to speak with Secretary Clinton. 예. 순조롭게 나는 그렇게 정치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하던 게 치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제 피치자로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헌정 질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미국이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하죠, 디모크라시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공화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치자와 피치자를 모두 잘할 수 있는 시민의 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민인 거예요. 이게 시민. 이게 국가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덕성을 이런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된다. 꼭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건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정치예요. 정체, 레짐. 즉 어느 도시 국가가 있고, 도시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동물처럼 놔두면은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가 레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는 constitution. 그런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 국가의 정부가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그것이 어떤 제도진 간에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서 거기 사람들이 편입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가 어떤 것이 올바른 형태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형태냐. 이때부터 이제 치열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유명한 고민들이. 첫 번째, 근데 이것들의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고민을 어떻게, 이 기준을 딱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체든지 간에 그 정체에 공동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적인 목표가. 사람들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데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인 목표를 그 정체가, 그 시스템이 추구를 해서 굴러가면 올바른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아까 말했던 그 치자가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흘러가는 정체는 올바른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즉 시민이라는 것은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레짐을 움직이는 것은 전자, 즉 치자거든요. 리더거든요. 그 리더들이 그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공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걸 하게 되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준 그 시스템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고, 그렇지 않고 그 리더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올바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단 요 기준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올바르게 되려면 공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공적인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럼 올바르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그것이 뭐가 나오냐? 법치가 나와요. Rule of law. 법치, Rule of law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공화주의라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담론들이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이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올바르게 시스템이, 그 레짐이, 정체가 폴리티컬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다? 법치라는 거예요. 법치의 반대말은 뭐죠? 잘은 모르겠지만 법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정치라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인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그 어지린이 있기 때문에 인치 이렇게도 들리기도 해서 뭐 어떻게 정확한 표현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이 있는 상태에서 법대로 통치하는 것, 요건 크게 다른데 법대로 통치하는 거가 올바른 정치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치자는 한 명, 여러 명 관계없이 보편 타당한 규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는 업무들만 조정을 해야 된다. 즉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존재하고 여기에 맞게 가는데 또 법이 다 세세히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때 어떤 것들을 조정해야 되고 규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재량을 발휘하면 했지. 기본적으로 정체라는 것은 그런 보편 타당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규정 치자들이, 통치자가 그때 재량을 해가지고 하나씩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뭘로 메꿔주냐? 이거 율리아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정의의 반대가 뭐예요? 정의를 포섭하는 개념이 뭐였냐면 형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형평. 즉 정의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법치, 공정성, 공평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딱 어떤 제도적인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도적인 의미. 근데 그것 이외에 어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품성적, 자기의 윤리적 기준으로 잘 판단하건대 무엇이 페어한 것이냐, 무엇이 공정한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이 정의의 개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에쿼티, 형평성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통치자가 법대로 다 할 수 없는데 이게 몇 가지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자기 재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형평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이 법이라는 거는 free from passion, 어떤 그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목적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일단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런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즉 감정이 쏙 빠져있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건 그때 일어나는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free from passion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영문 해석상 또는 영문 주석서에서 많이 달리는 말인데,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럼 법대로 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데 이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했어. 죽여버리고 싶죠. 실제로 그런 영화도 있어요. 어디 일본에서 자기 딸이 집단 윤곽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집단 윤곽을 한 남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딸 가진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다 같이 가가지고 집단체 처단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죠. 하지만 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특히 청소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성폭행범이 어느 나라에서는 사형당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정말로 정말 잔인하고 이상받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되겠다 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형량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왜? 법이라는 건 free from passion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법치라는 게 사실 이래서 무서워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공동체의 입장에서 질서를 규율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법치라는 것이 왜냐하면 보편타당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타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모질고 법이라는 것이 너무 모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사실 법치라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법치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질서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체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마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무엇이고 공익이 무엇이고 이런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어떤 수긍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성숙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되게 잔인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체라는 건데 정치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법을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것이 이제 올바른 정치의 반영인데 그럼 현실은 어떠냐? 형실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이제 논의를 하겠는데 또 은근히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게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되게 지지부진하게 아주 그냥 지리멸렬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정체들을 쭉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나라 그렇지, 그 나라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와닿진 않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일단은 올바른 폴리티컬 시스템, 폴리티컬 레짐이라는 거는 자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한번 보니까 요 정도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킹십, 왕정. 두 번째, 귀족 정체, 아리스토크라티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뭐죠? 윤리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귀족하게 되면 이제 귀족에 대해서 우리는 안 좋은 또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요. 선비 정체, 약간 좀 그런 맥락이에요. 선비 정체, 군자 정체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왕정 같은 경우는 왕은 한 명이고 다음에 선비 정체, 군자 정체, 귀족 정체는 여러 명이 그런 사람들이 집단에서 다스리고. 그러면 정말 대중들이 그런 가르치고 있는 건 다스리고 있는 건 뭐지? 의외로 그거를 안 말하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 대중들이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는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딱 대중들이 다스리고 있는 올바른 정체는 뭐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궁금한데 이 카테고리를 나눌 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전체를 보건데 여기에 조각을 하나 맞추자면 아마 혼합 정체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석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쭉 보니까 올바른 정치 레짐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정치 레짐이 있는데 올바른 정치 레짐은 첫 번째 왕정, 두 번째 귀족 정체, 또 군주 정체, 군자 정체, 선비 정체, 그 다음에 혼합 정체 정도가 있는 것 같다. 폴리테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폴리테이아. 이 폴리테이아라는 말은 또 이 모든 정체들이 다 그냥 올바르게 구현된 상태를 가리킬 때도 폴리테이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과학자인데 지금 논문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정체들이 있어요. 안 좋은 정체들이 이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왕정이 타락했을 때, 내지는 왕정이 안 좋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데 안 좋은 정체, 그거를 참주 정체, tyranny라고 그래요. tyranny 영어로. 그 다음에 귀족 정체, 군자 정체가 타락한 건 과두 정체. 이건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럿 가르치고 여럿이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카르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수가 타락한 상태는 민주정체다라고 얘기해요. 민주정체. 근데 민주정체 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민주정체는 좋은 건데 왜 민주정체가 나쁜 거지? 대중정체라고도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또는 그 집단정체, 중우정체, 우중정체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를 통으로 딱 보면은 이제 6가지로 좋은 정체 세계와 나쁜 정체 세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그 정치학 논문에서도 많이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왕정, 귀족정, 참주정, 과두정 이렇게 나누는 거가 딱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숫자잖아요. 한 명이냐 다수냐, 완전 다수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숫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할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소수냐 다수냐 하는 이유로 과두정체, 민주정체가 구분되지는 않는다. 민주정체냐 과두정체의 진정한 차이점은 가난과 부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과두정체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고, 돈 많은 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정체 같은 경우는 빈민들이 쥐고 있는 경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그 귀족정체, 군자정체 같은 경우는 그런 이들이 정치를,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혼합정체 같은 경우는 올바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빈자가 아니라, 빈민들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이 다수 이루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가기 전에 먼저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거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제일 좋은 걸까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단호해요. 왕정이다. 즉 품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한 사람이 딱 통치를 하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자기도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체는 뭐냐? 귀족 정체라고 얘기해요. 군자 정체다. 즉 그런 사람,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미덕이 뭐라고 그랬죠? 정의와 연대라고 그랬잖아요. 정의와 우정. 그죠? 그리고 정의와 우정이 잘 발현된 상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보나마나 귀족 정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귀족 정체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으로 그나마 나은 거는 민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정이다, 우중정이다, 집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왜 그러냐면 진짜로 왕정 이런 건 솔직히 나오기 어렵다. 그런 거 별로 본 적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귀족정 좋은데 이것도 사실상 현실에서는 이게 잘 잘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왕정, 귀족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되어 있는 상황, 그나마 현실에서 제일 많이 발현되어 있고 그나마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민주정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참주정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참주정이 이건 최악이다라고 얘기해요. 참주정. 1인 독재,
폭군. 요거는 정말 최악이다. 그럼 이게 현실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가장 많고 그나마 가장 현실에서 나쁘지 않고 그나마 봐줄만 하다라고 있는 게 민주정. 이것과 비등비등하게 또는 그것보다 살짝 떨어지게 또는 그것보다 살짝 높게 비등비등하게 그나마 봐줄만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과두정. 즉 빈자의 정치와 있는 자들의 정치. 요것들이 그나마 현실에서 있고 현실에서 그나마 봐줄만 하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한 개씩 한번 곱씹어 보고 싶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왕정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왕정. 플라톤도 왕정이 인상적이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정말 없을까? 없을까?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잘생겼죠? 달라이라마? 아니죠. 이 사람 몰라요? 오늘 하나 배우고 가시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탄 국왕이에요. 부탄의 국왕이에요. 이 이름이 뭐냐면 지금의 케사르 암기엘 왕축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케사르 암기엘 왕축. 전 이 사람 몰랐어요.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부탄 하게 되면 뭐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죠.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저희 사무실에 부탄 변호사님이 한 분 계세요. 부탄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부탄에서 부탄 출신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영국 변호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제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워낙 인재라 저희가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방에 갔더니 이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남편이 참 잘생겼네요. 막 이제 이런 얘기인데 남편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국왕의 셀럽이라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은 건데 너무 고수처럼 생겼죠. 고수.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장엄한 자연과 영적인 경이로 가득 찬 히말라야 산맥. 그 산자리에 겹겹이 둘러싸고 신비로움을 더해 은등의 왕국이라 불리던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목소리 이병헌? 이병헌. 최고의 목소리. 국민의 행복도가 높다고 해서 행복의 나라라는 수식어로 더 많이 알려진 나라. 100년째 군주제를 이어오고 있는 부탄입니다. 100년째 군주제. 부탄 국왕은 대대로 길도 나지 않은 외딴 마을을 수시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겐 땅을 나눠주고 빈 쌀독을 채워주며 빈민들의 삶을 격려하죠. 임금이에요, 임금. 감정을 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 이렇게 돌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왕의 일상인 거예요, 이게. 해발 2,500m에 위치한 요 동네를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왕궁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먹는 거까지 챙기는 거야. 나라가 작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 비친 왕의 집은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크고 넓은 왕궁은 국민들을 위해 내놓고 대신에 작고 소박한 집에서 사는 부탄 국왕. 훌륭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왕의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오던 부탄의 국왕이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이게 현 국왕의 아버지. 머리도 젊네요. 권력을 내려놨어요.
100년째 이어온 절대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왕의 결정에 국민들은 오히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국민들이 당황해. 국민들이 당황해요. 왜 그러시냐고. 네, 이유가 부탄의 왕실은 왜 스스로 절대 권력을 포기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회 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부탄의 국왕들은 물질적 성장이 아닌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국가 목표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멋지죠? 행복. 행복이 국가의 목표인 거야. 부탄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가 되었죠. 이 행복과 쾌락이 이어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알고 경제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팍팍해지는 거예요, 자꾸.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왕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과감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왕이 스스로 물러난 드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첫 국민 총선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궁이었는데 의회로 내주고 자기 옆집 사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총선에 나가야 돼서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은 왕이 그리운 거야. 왕한테 특별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거지. 투표를 독려하는 거예요. 이 품위가 보이잖아 이게 진짜.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권력을 국민들이 잘 사용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임금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보면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의회가 있고 입헌군 주제가 된 거죠. 왕이 왕실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권력의 원천으로 삼을 때만 왕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보고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남들을 위해 살고 싶다. 그것이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왕은 이제 아이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름 뒤 왕족이 보낸 편지에 왕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답장도 애가 딱 보냈더니 답장이 나라가 작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왕이 거기에 화답할 때 비로소 왕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글짓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들 여기 나온다. 왕축에게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임금만 바라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연설회예요. 지지를 보냅니다. 총선 연설회. 국민들 시선은 모두 그들의 왕에게 머물러 있죠. 근데 다 왕만 보고 있는 거야. 아이에게 왕은 또 다른 아버지입니다. 왕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설레는 왕축. 아버지에게서 바라듯 보호받고 인정받고 소통하고 싶은 왕축에게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멋지죠. 이거 몰랐죠? 이런 사람이 계시는지. 요 정도면 왕정이라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면 왕정이다.
이런 정도면 왕정이다. 정말 서원군이죠, 서원군. 근데 이제 이게 긴 왕조가 아니라 100년이 채 안 된 왕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나 뭐 이렇게 대입할 건 아니에요. 짧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마지막에 권력을 내려놓잖아요. 자기가 이 왕정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면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완성된 인간, 즉 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철인은 결국에는 그런 진리를 보고 나중에는 정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딜레마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정도면 왕정이라 할 만하다. 그러면은 아리스토크라트 군자정은 뭘까? 군자정. 귀족정은 그런 예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못 찾겠어요. 잘 못 찾겠어요. 그나마 가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딱 봤던 게 이거 뭔지 아세요?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초기 내각들인 거죠.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게 면면을 보잔 말이에요. 면면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상해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말이에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왜 나갔냔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 면면을 봤을 때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정말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위기에서 사실 나타나는 거죠. 어떤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협박과 위험을 감수하고 그 한 가지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국가의 존속이라는. 그리고 국가와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자율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맡겨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쳐 나간 거예요. 이 사람 면면을 보잔 말이에요. 그 이유 하나하나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이 위험과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초기 내각을 구성했던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군자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의 공익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딱 맞진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이 피치자라 한데 피치자들이 없잖아요. 네. 정말로 그 군자정, 아리스토크라트의 그 예는 뭘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치자인데 시민이 없는 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6가지 범주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좋은 것에게 왕정, 군자정, 귀족정, 그 다음에 혼합정, 그 다음에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폭군정. 이건 제일 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그 과두정, 그리고 민주정.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준은 무엇이다? 공익을 추구하느냐, 그 체제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그 통치자들의 사익을 추구하냐, 이거에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딱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린 게 있죠. 그러면 왕정 같은 경우 솔직히 어렵다. 아리스토크라트 이것도 좀 어렵다. 현실에서 그나마 봐줄 만한 것이 뭐다? 과두정하고 민주정이 있는데 솔직히 이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들이 그나마 이것들밖에 없고 그나마 이게 제일 봐줄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함이 나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조금 더 좋게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혼합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정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민주정 안 좋은 거 안다. 그럼 민주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아까 그 6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민주정이 맨 말에 있는데 그 민주정의 카테고리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좋은 다수의 정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민주정하고 또 같이 있는 게 뭐였죠? 과두정이었잖아요. 과두정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그 좋은 정치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혼합정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합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는 안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기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두정하고 민주정하고 그 주변 언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두정을 조금 더 보완된 상태, 민주정이 조금 더 보완된 상태, 그 언저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혼합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합적인 원어는 폴리테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국가 또는 도시국가를 표현하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전반적으로 정치 레짐들이 잘 발현된 상황을 또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혼합정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정.
그리고 과두정. 여기서 이제 발현돼 가지고 발전한 거를 혼합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각각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중, 다수에 대해서 빈민들이 권력을 가져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나쁜 거긴 한데 동시에 다수에 대한, 대중에 대한 신뢰를 보여요. 이들이 제대로 잘 발전하고 치자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위대함이에요. 현실성이고 지금까지도 맞는 게. 그게 뭐냐? 소수인 가장 훌륭한 자들보다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만 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어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자들의 탐욕은 민중의 탐욕보다 정체에 더 파괴적이다. 즉 민주정하고 과두정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있는데 그나마 민주정이 조금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두정이라는 건 부자들이 그 정치를 갖고 있는데 이 소수가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를 누렸을 때 사익을 추구했을 때 그 파괴력이 빈민들이 가지고 있는 빈민들의 다수가 사익을 추구했을 때의 파괴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둘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나마 좀 민주정이 좀 덜하다는 거죠. 대중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또 플러스 대중이 지나치게 저질스럽지 않는 한 그들 개개인은 전문가들보다는 못한 판단을 내릴지 몰라요. 하지만 집단으로서는 더 나은 또는 못지않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중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대중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통으로 딱 뭉치게 되면 이거는 그들의 판단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어떤 신뢰성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집단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집단 전체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집단 전체의 의미. 집단 전체의 의사가 뭘까?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단지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연유가 되었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집단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통째로 뭉치게 되면 그들의 판단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먼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열등한 자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 능력 있는 자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배심 법정이나 평의나 민회나 이런 것처럼 개별 구성원이 아니라 법정, 평의회, 민회 이 전체가 권력을 가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신뢰를 주고 있는 대중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대중 전체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대중 전체의 판단. 대중 전체의 판단이고 대중 전체의 판단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딱 묶여있고 그 더 크게 묶여있는 덩어리가 하나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은 믿을만한 의견이라는 거죠. 대의 정치와 맞닿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근대 정치 이렇게 오면서 루소니 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대중 여기서 말하는 이 대중 그리고 이 대중이 만들어낸 어떤 일반 의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반 의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에는 이거를 집단지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결론이 나왔다면 그거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서로 각기 산계해가지고 각자 내는 결정이라든가 활개치는 그런 모습들은 믿을만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뭉쳐서 법정이나 평의회나 민회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믿을만한 의견이다라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중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 중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고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혼합정, 폴리테이아는 사실 이 집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론 이거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요즘 민주제, 공화제를 이루고 있는 개념의 근간을 이뤘다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큰 집단과 그들이 만들어낸 결론 이거는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론보다 낫거나 더 좋거나 못지않다라고 하는 이 결론 이 요즘에도
요즘에도 나오는 거죠. 이건 뭐죠? 수구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informed decision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집단을 내놓고 집단들에게 아주 고퀄리티 정보들을 계속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아주 빡세게 고민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집단이 만들어낸 고민들의 집단적인 고민들에서 만들어진 결론은 신뢰할 만하다. 그것이 바로 숙의, deliberative process, 숙의 절차의 핵심이고 그 신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그 실험이 있어요. 제임스 서로위키의 구술 실험이라는 건데 유리병 안에 든 구술수를 맞히는 게임인데 일반인 집단과 예측 전문가를 한번 이걸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정확도가 일반인 집단 평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유리병 안에 구술들을 여러 개 막 넣어놨어요. 한 몇천 개를, 몇만 개를 넣어놨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전문가한테 저 안에 있는 구슬이 몇 개인지 맞춰보시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보지는 말고 직접. 그렇게 개인 전문가한테 다 맡겨놓은 거. 그 다음에 여러 명을 데려다 놓고 맞춰보시오. 토의를 해가지고. 근데 그냥 적당히 그냥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민을 다 해가지고 집단들이 서로 고민하고 토의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결론하고 그 정확도를 놓고 봤을 때 집단이 만들어낸 정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제임스 서로위키의 구술 실험이 그거예요. 재밌죠? 이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대중들에 대한 신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정이라는 것은 혼합정체에서는 동등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요소는 사실상 세 가지다. 자유민 신분, 부미덕. 그래서 혼합정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요소, 즉 부자와 빈민의 혼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즉 혼합정체라는 것은 부자와 빈민의 혼합. 빈민은 기본적으로 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정체는 과두정체와 민주정체 전체를 혼합함으로써 또는 양자의 중간을 취함으로써 또는 일부는 과두정체에서 일부는 민주정체에서 취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제대로 된 혼합정체의 특징은 과두정체라고 할 수 있고 또 민주정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애써 보건데 그때 스파르타 정도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그 밖에 모든 정체의 공통된 과제, 민주정체, 과두정체 그 밖에 모든 정체에서 공통된 과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크도록 너무 권력이 커지도록 내버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즉 단기간에 중앙 공직을 맡기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작은 공직들을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모든 정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나 다른 제도를 통하여 공직을 축제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혼합정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정체일 수도 있고 과두정체일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딘 것 같아 라는 건데 거기서 가장 이루어질 핵심은 뭐냐면 어느 한 정치가 그러니까 권력이 어느 하나에 딱 편중이 돼가지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이 사익을 추구하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는 실제로 그것이 대중이 유리한 이유가 대중 같은 경우는 대중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뭉쳐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낸 결론들을 신뢰할 만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느 권력이 하나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 자체를 축제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끔 만들어낸 것이 혼합정치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혼합정치의 과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런 혼합 정체가 그런 식으로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중간 계급이 잘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계급이.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체가 진화를 하는 거죠. 빈민들 같은 경우는 빈민들이 갖고 있는 건 민주 정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그 과두 정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에 대한 신뢰는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다수가 권력을 가지면서 이 혼합 정체가 어느 하나의 권력이 편중되지 않아가지고 부패하지 않으면서 잘 클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의 솔루션으로 내보내고 있는 게 중산층의 성장이에요.
현대 근대 정치 사상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부르주아 없이는 민주주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중산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산 계급은 여러모로 가장 좋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중산 계급이 되고 싶은 중산 계급으로 구성된 정체가 최선의 국가 공동체고 중산 계급이 많게 되면 다른 두 계층을 합한 것보다 아니면 적어도 한쪽보다 더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진정한 민주정치의 옹호자라면 대중이 너무 가난해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된다. 중산층의 부재시는 분명히 참주로 발전한다. 이 중산층에 대한 그 국가에 있어서 국가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잘 혼합정치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 오케이, 좋은데 이 대중이 어떤 대중이어야 되냐면 중간 계급이어야 돼. 너무 돈도 많지 않고 너무 빈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면 선동가가 나타나가지고 폭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 계급, 중산층, 적당히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주들은 귀족을 비방함으로써 민중의 신임을 받는 민중선동가 출신이라 할 수 있다. 빈자들이 많으면 사실 거기서 독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참 재밌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산층이 딱 발전돼 있는 거가 건강한 혼합정으로 건강한 다수가 지배하는 건강한 정체로 발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자기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괜찮은 폴리티컬 레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합 정체에서는 어떻게 공직을 뽑느냐? 모든 시민이 한꺼번에 공직자를 임명하지 않고 일부 시민이 모든 시민 또는 일부 시민 중에서 추첨이나 또는 투표 또는 이 둘가를 다 섞어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직자는 실제로 전 시민 중에서 뽑기도 하고 어떤 공직자는 일부 시민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 사람 중에 뽑기도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혼합정치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반면 과두정체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배한 과두정체에서는 한정된 계층에서 한정된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민주정치에서는 다 완전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 전체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합정체는 모든 시민이 일부 풀을 가지고 또는 전체 풀을 가지고 추첨이나 아니면은 추첨이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직자를 선출한다. 사실 지금 현재 대의민주주의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고 있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이걸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론인데 그냥 이거 재밌어서 놓은 거예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 정치학에 보면은 약간 조금 이 사람 의도가 뭐지 하고 의심할 법한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주 정체가 어떻게 하면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즉 폭군정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마키아벨리적인 건데, 난 아리스토텔레스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그 도덕적인 거 강조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진짜 과학자인 게 참주 정치도 어떻게 하면 참주 정치를 보존하고 싶어? 너 끝까지 해먹고 싶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하는 것까지도 사실 들어있어요. 그게 진짜 과학자인 거지. 올바른 게 뭔지는 알겠는데 정말 참주 정치가 뭔지도 내가 그거 보존하고 싶어? 그것도 내가 알려줄게. 그거 보존하려면 말이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피치자들이 서로 모르게 지내도록 해야 돼. 두 번째, 피치자들 사고간에 불신이 조장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치자들의 활동 능력을 상실토록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멋지죠? 이 사람 진짜 과학자인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마키아벨리에서 나와요, 사실상.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서 정말 이상적인 정치 구조가 뭔가라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거예요.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한 얘기지만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참주 정치를 만약 보존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 이 메시지는 또 뭐죠? 피치자들한테 너희들 이러면 참주 정치들한테 계속 굴림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겠죠. 참주가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그 밖에 다른 점에서는 또 한편 왕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왕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처럼 또 프로파간다를 해서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는 공익을 생각한다는 인상을 줘야 되고, 대중을 화나게 할 그런 선물들에게, 그러니까 대중을 화나게끔 공금을 흥청망청 또 써도 안 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의 수호자경 관리인인 것처럼 자처를 해야 돼. 횡령자가 아니라 감독자라는 인상을 줘야 돼. 마치 자기가 아까 봤던 왕 같은, 그런 귀족 같은 왕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실제로 보여줘야 돼. 참주는 묵뚝뚝하지 않고 근엄해 보여야 돼.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 그러나 참주는 그렇다고 경멸스럽다면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미덕에 등한하기라도 군인으로서의 미덕은 최소한 갖고서 싸움은 또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과학자인 거예요. 진짜로 네가 폭군이고 이것들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요런 것들은 해줘야 돼. 알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왜 하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위대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왜? 좀 천재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나름대로 정말 현대 사상까지, 현대 정치 사상까지 이어지는 올바른 정치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또 동시에 허튼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하는 게, 얘기가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권력 통치론까지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폭군이 연산군처럼 그렇게 폭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친구의 한 장면이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온다. 됐다. 이제 깡패의 미덕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깡패의 미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잘 안 나오네.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데요. 일단 뭐냐면 이제 유호성이 깡패의 미덕을 설명하는 거예요. 깡패의 미덕을. 깡패의 미덕을 어떻게 설명하냐? 깡패들도 기본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일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축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폭주한 애들, 약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자신이 흐트러져 있는 애들한테는 보스들이 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깡패들 같은 경우는 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깡패도 자제를 하고 스스로 수완을 기르고 스스로 다른 사람이 신뢰를 받아야지 깡패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건달의 미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하면서 욕을 한번 빡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봐야 깡패지. 깡패가 그래봐야 깡패지. 무슨 철학자처럼 얘기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무튼 그러면서 훌륭하네 하면서 이제 비웃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엔 독재 정치도 폭주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폭주하면 망하고 머리를 잘 써가지고 왕처럼 최소한 보여야 되고, 선왕, 선군처럼 보여야 되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잘 계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피치자들이 서로 모르도록, 즉 연대하지 못하도록, 우애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능력을 상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폭군도 계속 클 수 있다. 깡패들이 계속 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죠. 무슨 철학자처럼 얘기하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일 수가 있다. 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참주에게 참주 노릇을 계속하려면 피치자들이 서로 모르도록 해야 되고 상호 불신하게 해야 되고 활동 능력, 정치적 활동을 말하는 정치적 능력과 활동을 금지하게 상실하게 해야 된다. 즉 인간의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 서로에 대한 우정, 요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대,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이 없으면은 다시 폭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의 생각들은 이렇게 여운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도 그 의미들이 정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자다 싶었던 게 지금도 이 생각들이 지금도 다 자취가 남아있는 위대한 생각의 탄생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마키아벨리 지나서 그다음 서구 영국 전통, 프랑스 전통 이렇게 나가면서 헌법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현대 대의민주주의로.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니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쭉 보고 나면 좀 허탈한 경우가 좀 있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좀 허탈한 경우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은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만 보게 되면 되게 책들이 난해하게 써 있어요. 윤리학하고 정치학 두 개를 읽어보면 되게 난해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한번 다시 보시면 각각의 내용들이 이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